이 지역 다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겁니까? 저희는 이미 이걸 다 검토해 놨어요. 나는 현재 소액으로 재테크 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번 세미나 오십시오. 세부적인 물건까지도 설명해 드리면서 재테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굵직한 개발이나 계획들이 잘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응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황금 보물 지도를 얻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서울시에서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정비사업을 관장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판도가 완전히 지금과는 달리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5 계획과 2030 계획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는 게 거의 보존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도 없었고요. 오히려 높이 35층 제한 이런 부분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이 대상지 자체가 재개발도 700개 구역 진행되는 것들이 400개가 해제가 되고 300개가 남는 이런 일들도 이 당시에는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한 완화를 해줄 것이고 높이 제한도 완화해 주겠다. 지정 요건 자체도 완화해 주겠다. 이거는 곧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방향성이다 보니까 이 방향성이 보존해서 개발로 180도 이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201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땠죠? 대한민국 경기 상황은 어땠죠? 글로벌 금융 위기 맞고 나서 경기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도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바닥이 쳤을 때 여러분들 부동산을 막 사고 싶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오히려 팔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된 상황에서 신규에 대한 주택 공급을 막 지어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용적률 완화나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 보존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 입주 물량 부족, 인허가 물량 부족 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 전셋값 올라가는 거 보면 1년 동안 쉬지 않고 서울시 아파트 전셋값은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전셋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매매 가격을 자극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개발 쪽의 방향, 포커스가 맞춰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는 48,000가구가 매년마다 수요층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3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2026년,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주 물량 자체가 바닥입니다.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24년도 시점에서 4년 뒤, 5년 뒤에 입주 물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5, 26, 27, 28, 29년도 이후에도 입주 물량 자체가 반토막이 나서 줄어드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30 계획을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바뀌게 됐을 때 이게 영향을 받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정비사업 외 지역들에 대한 변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얘가 제가 말씀드린 보물 황금 지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건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볼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재건축이 핵심은요, 이거예요. 불가능했던 단지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용도 지역 체계에 대한 거는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서울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준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150, 2종은 200, 250, 400%까지 이 용적률이 이것만 기억하면 좋은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한 용적률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은 서울시가 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용적률이 기준이다. 자, 이거를 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3종 같은 경우에 법적 상한 용적률은 최대 국가에서 주는 게 300%까지 줄 수 있어요. 이거를 서울시가 250%까지 현재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 서울시는 여기까지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적용받은 용적률은 210%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냐 하면, 현재 210%에서 최대 서울시가 올려줄 수 있는 게 원래는 250%까지였잖아요. 이 정도로는 사업성이 현재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250%가 아니라 이거보다 앞으로 더 높여줘서 280%, 290%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만큼이 완화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지역들도 이제는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열어주는 것은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재건축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게 완화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재건축에 대해서 아파트를 보게 되면 용적률이 이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거의 300%까지 다다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려 서울에서는 한 4만 가구 정도가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거조차도 앞으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해요. 자, 현재 이 고밀로 있는 단지들, 용적률이 높은, 예를 들어 현재 280% 있는 용적률 단지를 최대 올려줘봐야 서울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법정 상한이 300%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올려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보니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 이런 특수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0%가 상한이었던 것을 곱하기 1.2배에서 360까지 완화를 해주겠다 하니까 280%에서 360%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지를 갖고 계신다면 이거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높은 용적률 단지가 지금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별로 시원찮아. 얼마 안 해. 바닥이야. 가격 회복도 얼마 안 됐어. 이런 단지들이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마찬가지로 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제가 이 30%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신림 1구역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용적률이 230%였던 것을 260%로 30%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총 세대수가 2800세대에서 4100세대로 무려 1218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 여기서 사업성이 나오는데 일반 분양 세대가 333세대밖에 안 됐던 게 1368세대로 1034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냐면 여기 신림 1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가
2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여기 334세대를 일반 분양시킨 수익을 이 사람들이 가져간 건데, 이게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1368세대로 늘어났잖아요. 수익이 훨씬 커져버린 거지. 1000세대 이상을 판 수익이 2120명한테 수익으로 돌아가니까 이전에 이분들이 분담금으로 예를 들어 230%였을 때는 일반 분양 세대가 적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5억의 분담금을 냈다라고 하면 260%로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다 보니 이분들이 분담금이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2억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 재개발은 훨씬 더 높은 사업성을 갖다 보니까 이 개발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 현재 사업성보다 이 사업성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모아타운 재개발 다 좋아져요, 이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시가 꺼내들은 굉장히 강력한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얘는 500% 이상, 중심지는 700%로 용적률을 주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 30%가 올랐을 때도 이 분담금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얘가 500%, 230에서 500%로 넘어갔다면, 270% 이상의 용적률이 커졌다면 이 세대수나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추가 부담금 없이 또는 5천만 원, 1억만 내고서도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반 재개발도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이 역세권 개발을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면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것을 꼭 좀 잘 알고 계시고 이걸 잘 재테크에다 활용해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 정비구역에서 소외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도 같이 담아놨습니다. 이건 역시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지금 현재 토지의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고 신축도 짓기 어려운 땅이고 재개발할 때 잘 끼워주지도 않는 땅이 이 일종에 있는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보이사시피 용적률이 가장 낮다 보니까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얘네들은요 이런 일반 빌라를 지을 수 없는 곳들이에요. 필로트를 짓고 4층 5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신축도 못 지어. 4층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신축도 못 짓고 재개발도 안 끼워줘.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적으로 슬럼화가 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신축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바꿔주겠다. 그래서 6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고 필로티로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용적률 150% 이하 있는 것을 이제는 국토의 계획법,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상한 용적률까지 200%까지 주겠다.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빌라를 못 짓던 게 빌라를 지을 수 있어. 재개발이 안 되던 게 재개발이 될 수 있어. 그럼 여기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값은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그 가치가 시세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땅값이 뛰어. 그럼 2종이나 3종이나 준주거 지역의 땅값은 얘가 가장 낮았던 막내가 뛰어 올라오면 그 뒤에 형이나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땅값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이거는 사실 이거 일반 주거 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땅값이 너무 많이 뛸 것 같아요. 우리 재건축을 하게 되면 헌아파트 부시고서 뉴 아파트를 짓죠. 아파트 부셔서 아파트 짓다 보니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빌라를 부셔서도 아파트를 짓잖아요. 이거는 재건축보단 조금 덜 들어.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걸 부셔서 짓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가장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데, 일종에 있는 지역에 얘네들이
가격이 뛰게 되면 결국 얘네 뛰고 빌라 뛰고 아파트는 비싸. 이 새 아파트의 향후의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걸 건드려 놓으면 이 영향이 결과적으로는 새 아파트까지도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공사 원가에까지도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2030 서울시 기본계획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업성이 부족했던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이런 곳들도 앞으로 사업성이 좋아질 전망이고요.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현재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도 앞으로 재건축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몰랐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갖고 있는 분들, 현재 그걸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급하게 팔거나 그 물건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재테크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재건축이냐 아니면 재개발이냐 라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걸 기회의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새 아파트를 좋은 곳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 개발 사업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서울에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역점적으로 밀고 있는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에요. 이 중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 하면 역세권에서 350m 이내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곳들은 용적률을 500%에서 700%로 부여받는 곳이다 보니까 막대한 사업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어떤 지역들이나 여러분들이 모아타운 신통 역세권 들어가는 재개발 투자 비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는 용적률 250% 받고 누구는 500%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적은 소액으로도 가장 가성비 높은 재개발 사업을 골라서 보는 게 이 바로 역세권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세미나 시간에 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들을 저희가 정말 출연해서 그걸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보면 서울시에서요. 근데 이 지역 다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겁니까? 저희는 이미 이걸 다 검토해 놨어요. 이 중에서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350m 있는 지역은 어디고, 이 속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역세권 재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상권이 너무 잘 갖춰져 있거나 상가지역들이 막 밀집하고 회사 사무실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는 역세권 재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거지역 있는 곳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한 10군데 정도를 저희가 추리게 됐습니다. 이걸 다 뒤졌어. 그래서 10군데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께는 탑3 안에 있는 지역들, 지금 이렇게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역세권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면 3호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4호선, 1호선, 7호선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33평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은 가격을 하던가요? 이 가격이 다 다르죠. 이 가격은 비싼 곳은 강남을 가는 지하철을 끼고 있거나 또는 강남도 가고 도심을 갈 수 있는 노선일수록 얘네들 가치는 높습니다. 집값이 비쌉니다. 반면에 그렇게 못한 노선을 갖고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골라서 보는 곳은 당연히 집값이 가장 높게 형성될 지역에 있는 역세권에서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놓은 이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역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용산 좋아하고 강남 좋아하고 한강변 라인에 이런 역세권에 있는 지역 아닙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여러분들이 역세권 재개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발이 다 돼 있거나 상권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역세권 재개발이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흙 속의 진주와 같은 곳을 저희가 한 세 군데를 추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가지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현재 소액으로 재테크 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번 세미나 오십시오. 제가 소액으로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곳이 있는지, 저희가 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물건까지도 설명해 드리면서 재테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고, 여러분들의 자금을 가장 최유효 이용을 해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잘 활용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